안녕하세요. 달빛 아래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꽃을 피우는 달빛 아래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수다병을 고친 농부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화기의 어느 때 깊은 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가려져 있어서 한낮에도 햇빛이 숲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어와 초가집 처마 끝에 이슬처럼 걸려 있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논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강도이라는 남자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이는 말이 적고 묵묵한 성격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논으로 나가고 해가 질 무렵이면 구분등을 펴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은 오랜 세월 삽과 괭이를 쥐어온 증거였지요.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갸름하면서도 구릿빛이 감돌았고 눈매는 온순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걱정하는 듯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도희와는 정반대로 그의 아내 윤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말 많고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언제나 마을 골목 어디선가 들려왔고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둥근 얼굴에 커다란 눈을 가진 연화는 입이 크고 잘 웃었지만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입술이었지요. 말을 할 때면 손도 함께 바쁘게 움직여서 마치 두 사람 몫의 이야기를 혼자서 다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모든 소식통이었어요. 누가 장에서 무엇을 샀는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어제 저녁 누구네 집 밥상에 무슨 반찬이 올라갔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들을 옆집 박점선과 나누며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곤 했지요. 점선은 연화만큼이나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늘고 긴 눈에 늘 누군가를 훔쳐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연화의 수다를 귀엽게 여겼어요. 연화 덕분에 마을 소식을 다 알 수 있으니 좋지 뭐 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화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희가 장터에 나갔다가 뜨내기 장돌뱅이 채복수를 만났는데 복수가 보조개가 깊이 패인 얼굴로 희죽 웃으며 물었어요. 아, 혹시 그 코 엄청나게 고시는 농부 어른 아니신가요? 밤새 천둥 소리가 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도희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코를 골고 이를 갈며 잠꼬대로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가 이미 장터 사람들 사이에 다 퍼진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희는 연화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연화, 혹시 남들한테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오? 연화는 태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영감님. 그게 뭐 어때서요? 다들 재미있어 하던데요. 어제도 점선이가 배꼽 잡고 웃었다니까요. 도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답답하게 조였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조용히 한숨만 길게 내쉬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방 안 등불 아래에서 도희는 굽은 등을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연화는 여전히 웃으며 내일 점선에게 할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멀게만 느껴지던 밤이었지요. 마을 이장인 장만철은 60이 넘은 어른이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흰 수염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 주었고 낡은 도포와 갓을 쓴 모습에서는 마을을 이끄는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역시 연화의 수다에는 속이 탔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봄의 일이었어요. 마을 부자 추만석이 몰래 이웃 마을에 논 면마지기를 사들이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철 이장은 그 소식을 우연히 듣고 마을에 쓸데없는 분란이 생길까 걱정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지요. 특히 연화에게만큼은 절대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게 어디 있나요? 연화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중 어느 안하게 한마디를 흘려듣고는 곧바로 점선을 찾아갔습니다. 점선아, 있잖아. 추만석 영감이 말이야. 이번에 논을 몇 마지기나 더 사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밥 먹기도 힘든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나 봐. 점선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를 쳤고 그 이야기는 해가 지기도 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추만석이 또 논을 샀다는데 우리 마을 땅까지 다 사들이려나? 부자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추만석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쌓여갔습니다. 추만석은 그 소문을 듣고 크게 화를 냈어요. 둔탁한 턱을 잔뜩 치켜들고 작은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며 만철을 찾아왔습니다. 이장 어른, 대체 마을 일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윤연아라는 아낙네 입만 좀 막으면 마을이 조용해질 텐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추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손가락마다 끼워진 옷가락지가 햇빛에 번쩍이며 그의 위압감을 더했지요. 만철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아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일은 아니네만 입이 너무 가벼운 것이 탈이지. 내가 한번 일러두겠네. 하지만 만철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아에게 아무리 타이른들 그 입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을요. 한편 정작 연아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말이라도 안 하면 이 칙칙한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다들 내 이야기 들으면서 웃고 재미있어 하잖아. 연아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고 남편 도희가 눈살을 찌푸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도희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어요. 연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저 외로운 마을에서 말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었던 것뿐이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희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언젠가는 이 버릇 때문에 큰일이 나겠구나. 그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불안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희는 마루 끝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연아가 즐거운 표정으로 점선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지요. 도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입을 어찌 좀 할 수 없을까? 그의 눈빛 속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수확이 줄면 그의 겨울을 넘기기가 힘들어지니까요. 도희도 매일 하늘만 올려다보며 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도희는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집에 땔감이 떨어져서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산길은 좁고 험했지만 도희는 오랜 경험으로 길을 잘 알고 있었지요. 나뭇가지를 모으며 산을 오르던 도희는 문득 바위 틈 사이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햇빛이 반사된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 깊은 곳에서 무언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물체가 보였지요. 도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순간 그의 손에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노란빛, 그것은 분명 금덩이였습니다. 도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주먹만한 크기의 금덩이는 그가 평생 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논밭을 조금 더 사서 연아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낡은 초가집도 고칠 수 있고 옷도 새로 지을 수 있고 겨울에 굶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
연화였어요. 이걸 집에 가져가면 연화가 알게 되면. 도희는 금덩이를 꼭 쥔 채 멈춰 섰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녀가 점선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점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모습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점선이가 알면 곧 마을 전체가 알겠지. 그럼 추만석도 알게 될 거고 그 양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어떻게든 이 금을 빼앗으려 들 테지. 도희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금을 발견한 기쁨보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관청에 신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청에 알렸다가는 오히려 금을 몽땅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를 붙잡았지요. 농부들에게 관청이란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세금을 거두어가는 무서운 곳이었으니까요. 도희는 결국 금덩이를 다시 바위 틈 깊숙이 감췄습니다. 주변에 눈에 띄는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큰 바위 옆 떡갈나무 세 그루가 보이는 곳, 그 아래 작은 바위 틈. 그는 몇 번이고 되뇌며 그 위치를 새겼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도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금을 발견한 기쁨보다는 그것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지요. 하지만 도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입을 그대로 둔 채 금을 집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연화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나무 많이 하셨어요? 연화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도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연화의 입을 막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어렴풋이 한 가지 계책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도희는 정말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잔잔한 숨소리조차 도희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정겹게 들렸을 코 고는 소리마저도 오늘은 그의 마음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의 입을 그대로 두고 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 도희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벽에 걸린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방 안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자들이 마치 도희의 복잡한 마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지요. 금을 숨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써야 할 텐데 쓰려면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럼 연화가 알게 될 거야. 연화가 알면 다음 날에는 온 마을이 알겠지. 도희의 머릿속은 끝없는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득 도희는 어린 시절 장만철 이장에게 들었던 옛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지만 점점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말로 호랑이를 만났다고 외쳤을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아서 결국 큰일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지요. 도희는 이불 속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벌린다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지 않게 만든다면 그의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계획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주먹밥이 나무에 열린다면 어떨까? 도희는 그 엉뚱한 생각에 스스로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방법일 수도 있었어요. 연화가 정말로 주먹밥 나무를 봤다고 떠벌린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 미쳤다고 헛소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연화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게 될 거예요. 새벽녘이 되자 도희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닭이 울기 직전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 큰일을 저지르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자 어제 저녁에 남은 밥이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도희는 그 밥을 조금씩 떠서 주먹만 한 크기로 꽉꽉 쥐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밥알이 달라붙고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오는 밥을 다시 눌러 담으며 그는 10개의 주먹밥을 만들었지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치 무언가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이요. 주먹밥을 다 만들고 나자 밖은 이미 희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희는 주먹밥들을 광주리에 담아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오직 새들의 지저귀만 들리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도희는 자신만 아는 떡갈나무를 찾았어요. 굵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는 하나씩 주먹밥을 나무 가지에 꽂기 시작했지요. 가지 끝에, 또 다른 가지에, 아래쪽 가지에도 10개의 주먹밥이 마치 정말로 나무에서 자란 것처럼 매달렸습니다. 다 끝내고 물러서서 보니 정말로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주먹밥들이 나무에 매달려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연화를 이 나무로 데려올 차례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희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영감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이른 아침부터요. 연화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산에 잠깐 다녀왔지. 연화, 오늘 참 이상한 걸 봤다. 도희는 밥상 앞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연화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거요? 뭐가요? 뒷산 떡갈나무에 말이지 주먹밥이 달려 있더라고. 도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영감님도 별 농담을 다 하시네. 아침부터 웃기시려고요? 하지만 도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농담이 아니야. 정말로 주먹밥이 나무에 달려 있었다고. 떡갈나무 가지마다 하얀 주먹밥이 매달려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더라. 처음에 나도 눈을 의심했지. 연화는 점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도희는 평소에 농담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주먹밥이 나무에 달려 있었다고요? 연화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 그 나무는 뒷산 큰 바위 옆에 있는 떡갈나무야. 가지가 굵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지. 그 가지마다 주먹밥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 햇빛을 받아서 하얗게 빛나더라고. 냄새도 나더라. 밥 냄새가. 도희는 마치 정말로 본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연화는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고 설명도 너무 생생했거든요. 세상에 그런 나무가 정말 있을까요? 나무에 주먹밥이 열린다니. 연화의 마음속에는 호기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나도 그 나무 보러 가고 싶어요. 영감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연화는 도희의 팔을 잡아당기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도희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하며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아침 먹고 같이 가보자고. 아침을 서둘러 먹고 두 사람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걸음이 빨라서 도희가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영감님, 빨리 가요. 나 그 나무 빨리 보고 싶다고요. 산길을 올라가는 내내 연화는 이미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먹밥이 정말로 나무에 열린다면 우리 평생 굶을 일 없겠네. 농사 안 지어도 되고 그냥 주먹밥만 따먹으면 되잖아. 그녀의 가슴은 벌써 벅차올랐어요. 큰 바위를 지나자 도희가 손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야, 저 떡갈나무. 연화는 숨을 죽이며 그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더없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나무 가지마다 하얀 주먹밥이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주먹밥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연하는 천천히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주먹밥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손에 쥐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분명 쌀밥 맛이었어요. 자신이 매일 짓는 그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영감님, 이게 정말 나무에서 자란 거예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이미 이 나무 이야기를 누구에게 먼저 말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온 세상과 나누고 싶은 충동이 가득했어요. 주먹밥 나무라니, 이런 신기한 일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연하는 곧바로 옆집 박점선을 찾아갔어요. 점선아, 있잖아. 연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선은 가늘고 긴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 큰일이 아니라 큰 경사지. 우리 영감이 뒷산에서 주먹밥 나무를 찾았다니까. 연하는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점선은 코웃음을 쳤어요. 주먹밥 나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무에 주먹밥이 열린다고? 정말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떡갈나무 가지마다 하얀 주먹밥이 매달려 있었어. 내가 직접 따 먹어봤는데 정말 쌀밥이더라고. 연하는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무의 위치, 주먹밥의 모양, 그 맛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했어요. 점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연하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라 조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나무가 어디 있는데? 뒷산 큰 바위 옆 떡갈나무야. 가지가 굵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지. 연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점선은 곧바로 다른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있잖아. 윤연아네가 뒷산에서 주먹밥 나무를 찾았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점선이 연하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하는 점점 이야기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만 있으면 우리 마을은 앞으로 굶을 일이 없어요. 매일 주먹밥을 따 먹으면 되잖아요. 어쩌면 다음에는 찹쌀떡 나무도 나올지 몰라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기한 나무들이 많을 거예요.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까지 소문이 퍼져서 뜨내기 채복수조차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주먹밥 나무? 참 신기한 일도 있네요. 복수는 보조개가 패인 얼굴로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또 윤연아가 헛소리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뒷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정말로 주먹밥 나무가 있는지. 마을 젊은이 서너시 연화가 말한 위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평범한 떡갈나무뿐이었어요. 큰 바위 옆에 떡갈나무는 있었지만 주먹밥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가지에는 그저 초록 잎사귀들만 무성했을 뿐이었지요. 도희가 매달아 놓았던 주먹밥은 이미 새들이 쪼아먹고 비와 바람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젊은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주먹밥 나무는 없더라. 그냥 평범한 나무였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윤연아가 또 헛소리한 거야. 저 여자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연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본 것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주먹밥 나무를 찾지 못한 걸까요? 그녀는 다시 뒷산으로 올라가 보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주먹밥이 없었어요. 나무는 그저 평범한 떡갈나무일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주먹밥 나무 타령하던 사람이다. 연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입이 불러온 결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결국
마을 이장 장만철과 부자 추만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만철은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윤연아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구만. 주먹밥 나무라니 그런 게 어디 있겠나. 추만석은 작은 눈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장 어른, 내가 뭐라 했습니까? 저 여자 입만 막으면 마을이 조용해진다고 했잖습니까? 그의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가 햇빛에 번쩍였어요. 하지만 만철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서 확인이나 해보세. 만에 하나 정말로 그런 나무가 있다면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니겠나. 만철은 몇몇 사내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큰 바위를 지나 떡갈나무 앞에 섰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가 서 있을 뿐이었지요. 만철은 나무를 한 바퀴 돌며 살펴보았지만 주먹밥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역시 헛소리였구만. 나무에 주먹밥이 열릴 리가 있나. 마을로 내려온 만철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뒷산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주먹밥 나무 같은 건 없었소. 윤연아가 또 지어낸 이야기였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 여자 말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연아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가 따져 물었어요. 정말로 주먹밥 나무를 봤소? 아니면 우리를 놀려먹은 거요? 연아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주먹밥도 따먹어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만석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떠들고 다닌 소문들도 다 지어낸 게 아니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 말 때문에 속았는지 아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아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쭈그려 앉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먹밥 나무 타령하던 미친 여자 말이지. 저 여자 말은 이제 한마디도 믿으면 안 돼. 채복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말이라는 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도희는 집 밖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계획대로 되긴 했지만 연아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걸까? 도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도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아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연아 옆에 앉았어요. 연아야. 도희가 작게 불렀지만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지만 연아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늘 문간에 앉아 이웃들과 제잘거리던 그녀가 조용해지자 마을은 오히려 썰렁해졌어요.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아의 수다가 때로는 마을에 활기를 주었다는 것을요. 박점선이 찾아왔습니다. 연아야, 문 좀 열어. 나야, 점선이. 하지만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점선은 문틈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연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 거야. 하지만 연아에게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한 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녀는 방 안에 앉아 지난 날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남편 도희의 코 고는 소리를 떠벌렸던 일, 추만석이 논을 산다는 소문을 퍼뜨렸던 일, 이웃의 사소한 실수들을 온 마을에 알렸던 일들,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내가 그때 그런 말들을 안 했다면 사람들이 덜 창피했을까? 덜 다쳤을까? 연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요. 도희는 연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함도 느껴졌어요. 자신이 꾸민 일 때문에 연하가 이렇게 상처받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금덩이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연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제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희는 연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연하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이러다 병 나겠어.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감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다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연하야, 사람들이 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야. 그저 말이 좀 많았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다는 걸요. 밤이 깊어갈수록 도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해서 이런 계획을 꾸민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연하가 상처받은 것.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걸까? 금을 지키기 위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비추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희는 연하의 곁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는 등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가을 밤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고요한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도희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슴 속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도 연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희는 결심했습니다. 연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요. 그는 방 안에 앉아있는 연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연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난 며칠간의 눈물로 부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감님? 도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지요. 사실은 그 주먹밥 나무 말이야. 그게 내가 꾸민 일이었어. 연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꾸민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에서 금덩이를 발견한 일,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 그리고 연하의 입을 막기 위해 일부러 주먹밥을 나무에 매달았던 일까지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연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그럼 저는 그동안 연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은 내 입이 그렇게 못 믿을 만큼 가벼웠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도희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연하의 눈에서는 서러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보았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런 나무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속인 거예요? 도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연화 앞에 앉았어요. 연화야, 나도 사람들이 무서웠어. 금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추만석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관청에서도 빼앗아 갈지 모르고. 그래서 내 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미친 여자, 헛소리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 슬펐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당신이 꾸민 일이었다니. 도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에요.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등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지요. 한참이 지나고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남의 일에 참견도 많이 하고 비밀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를 못 믿은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니야, 연화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의심한 게 잘못이지. 나도 사람들을 너무 의심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믿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이야. 도희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금덩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이후 도희와 연화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금덩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요.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후 도희는 산으로 올라가 금덩이를 다시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몇 조각으로 나누어 일부는 마을의 큰 장터에서 조심스럽게 팔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시간을 두고 팔았지요. 도희와 연화는 그 돈으로 먼저 오래되어 낡은 집을 고쳤습니다. 지붕에 새 기와를 얹고 벽을 다시 발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마을 우물을 정비하기로 한 거예요. 마을 우물은 오래되어 물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늘 불편해하면서도 고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도희와 연화는 몰래 그 우물을 깊이 파고 돌을 쌓아 다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깊이 편하도록 두레박도 새로 만들어 걸어 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오? 장만철 이장이 물었을 때 도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농사가 좀 잘 되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희라는 사람이 원래 성실하고 착한 농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더 이상 남의 사정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고 남의 비밀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용히 도왔고 필요한 소식만 정확하게 전달했지요. 어느 날 박점선이 연화를 찾아왔어요. 연화야, 요즘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말이 줄었네. 연화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점선아. 나 이제 알았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 점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워가는 거지 뭐. 두 사람은 예전처럼 수다를 떨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연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윤연아가 요즘 많이 달라졌던데. 그래, 말도 신중해지고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이 느껴져. 예전에는 장난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어른 같아. 주먹밥 나무 이야기는 결국 마을의 우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때 참 소동이었지 하고 회상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분명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 사이에 숨겨진 비밀과 불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한 교훈이었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 도희와 연화는 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 그때 일 후회하세요? 도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 반은 하지. 내게 상처를 준 것은 미안해. 하지만 덕분에 우리 둘 다 배운 것도 있잖아. 당신은 말의 무게를 배웠고, 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배웠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입에서는 예전처럼 끊임없는 말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신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고,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말 많은 아낙네가 아니라 한마디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희는 여전히 묵묵한 농부였지만 이제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는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마음속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하며 배워간다는 것을요. 마을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우물가에서는 물 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희가 고친 우물에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였지요.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감님,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연화가 물었을 때 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잘 살고 있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렇게 옛날 깊은 산골 마을의 한 부부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주먹밥 나무는 더 이상 없었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